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 내전으로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교민들은 우리 정부가 급파한 군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 억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민주당 내 86그룹을 중심으로 송영길은 청렴하다는 옹호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도덕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최악의 교통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에 어제부터 추가로 버스 8대가 투입됐습니다. 버스 운행이 늘면서 배차 간격은 줄었지만 버스 전용차로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 내전으로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이 무사히 탈출해서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은 교전을 피해서 차량으로 850km를 이동하는 강행군 끝에 우리 정부가 급파한 군 수송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귀국을 희망한 26명은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 교민들이 군용기에서 내립니다.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환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수단의 잔류를 희망한 한 명을 제외한 우리 국민 28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전명은 프라미스. 전날 한국 대사관으로 대피한 교민들은 버스로 850km 떨어진 북부 항구 도시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평소 1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안전을 위해 우회 경로를 택하다 보니 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후 대기 중이던 우리 군 수송기 허큘리스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 공군 공정통제사,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등 6해공 최정예 부대가 동원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프라미스 작전 과정에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26명은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를 타고 오늘 오후 4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수단 내전은 열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휴전 명령에 이 분쟁 당사자들은 72시간 동안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마을 곳곳에선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물에 폭탄이 떨어지자 주민들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핍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슬람 축제 이드 알피트르가 시작됐지만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길어진 내전으로 전기는 물론 물과 식량마저 떨어지면서 현지인들도 탈출 행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은 수단 국민 40만 명이 인접 국가인 이집트와 차드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분쟁으로 지금까지 최소 413명이 목숨을 잃었고 3,551명이 다쳤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집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잠시 전 성명을 내고 수단 정부군과 반군이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5박 7일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우리 돈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손을 잡고 전용기에서 내려와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습니다. 레드카펫 끝에 서자 미군 군악대가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차례로 연주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의장대가 도열했고 국무부 의전장과 동아태 차관보 등 인사들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방미 첫 일정으로 미국 OTT 기업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난 윤 대통령은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 규모의 K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 머무는 3박 4일 기간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묵고 도로 곳곳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대한제국 공사관에도 6.25 전쟁 때인 1953년 미국 의장대와 2023년 한국 의장대가 국기를 든 홍보물이 설치됐습니다.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님 네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동포만찬 간담회를 한 뒤 내일 한미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출국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일본의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 안보 불안이 너무 긴급해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수차례 전쟁을 하고도 미래를 위해 당사국끼리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정국 간 직간접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러시아가 반발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는 분위기지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자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고성이 뒤섞여 소란스럽습니다. 입국장 앞에선 송 전 대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고개를 숙이진 않았고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젠 탈당한 송 전 대표가 대응할 일이라고 거리를 뒀고 탈당해서도 책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도 송 전 대표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하지만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포기하는 거는 지도부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거죠. 당원 게시판에도 송 전 대표는 의혹만으로 탈당했는데 이 대표는 뭐하냐는 비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당도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귀국을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는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86그룹에서는 송 전 대표를 옹호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86세대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연이틀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며 학구열이 높고 일관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탈당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나름의 룰을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같은 86세대인 우상호 의원도 시간 더 안 보내고 귀국과 탈당을 결정한 것이 의미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정치 생명을 위협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기득권이 된 86세대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 86세대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박원순 전 시장을 향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고 했고, 기동민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586은 내로남불에 가장 취약한 민주당의 시한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을 떠나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발언들이 전부 대부분 보면 국민 눈높이에는 하나도 맞지가 않거든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그들이 만들지 않았나. 여당도 586 세대의 도덕 불감증을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86 운동권의 단일 대우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 본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여야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했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외교는 애국입니다. 외교 폄하는 내국입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더 이상의 외교 폄하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그리고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제발 사고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차라리 빈손 외교라도 좋으니 대형 폭탄, 대형 폭풍만은 몰고 오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예, 이번 방미는 12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 자, 이번 방미의 최대 과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죠. 아마 윤 대통령도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하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문제는 우리의 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경제 문제는 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안보 우려는 지금 우리가 뭐 북핵 위협 앞에 좀 많이 노출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구체적으로 아주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뭐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 또는 뭐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고 유일하게 지금 미국이 핵 우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해서 우리를 보여줄 것인가 핵 위협 앞에서 뭐 그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서로 서면으로 확실하게 한다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경제 문제는 지금 다 알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었던 반도체 문제, 반도체가 지금 고꾸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이른바 반도체 전쟁 이유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또 전기차 문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받아라. 대신에 뭐 엄청난 영업비밀 다 공개하라. 이렇게 하고 안 받으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해소하고 와야 되는 그런 참 상황인데요.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야당의 반응을 봤는데 사고 치지 말라. 이게 좀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출국하는데 거기다가 해야 할 말입니까 이게?
비판할 수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당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당에 있어서 참 트집 잡기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좀 수준 낮은 얘기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대1외교 여전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를 할 때,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야당이 대1외교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들의 대안은 뭐냐?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대안이 없다 그랬잖아요. 답이 없어요라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비판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어떤 더구나 제1야당 지금 다수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단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또 막 수준 낮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출국에 앞서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0년 전의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자, 그런 내용이라고 야당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꼭 야당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뭐 개인적인 정서, 저의 정서에 비추어도 저는 좀 대통령께서 좀 약간 섣부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무릎을 꿇을 일이 없으면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무릎을 꿇어도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해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고생한 역사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나도 되게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게 싫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뭔가 이렇게 좀 호소하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더 많이 아는데 당신들은 좀 수준이 안 돼. 왜 이렇게 못 따라와 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가야죠. 국민들과.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가려는 목적지로 도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대통령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 저는 항상 좀 기대를 하는데 가끔 보면 너무 당신의 생각이 너무나 뭐 지고지선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걸 빠르게 이야기하고 빠르게 실행하려고 하고 그러시는 모습. 그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그 선박과 같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으신 대로 이제 해당 인터뷰 발언을 놓고 야당에서는 이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줍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발언만 딱 떼서 보지 말고 앞뒤 좀 문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뒤 문맥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지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너무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한일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게 바로 이제 유럽의 예가 아니냐. 여러분 수백 년간 전쟁하고 특히 프랑스, 독일은 뭐 철천지 원수지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라. 협력을 하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자. 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그 정도로 끝냈다면 참 좋았을 얘기인데 예. 일본에 물론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뭐 과거사를 사죄한다고 무릎을 꿇을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잘못 어떻게 파악이 되면 마치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외교 문제에서는 지난번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도 그랬지만 항상 첫째 원칙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얘기.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뭔가 이에 대해서 일본 문제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취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설득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반일 정서라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거는. 여론을 무작정 추종해도 문제지만 여론을 무시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그걸 적절히 설득하면서 나가셔야 된다. 지난번에 저는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국무회의석상에서 얘기하지 말고 담화를 발표하시고 보통 대통령들이 정상회담 끝나고 오면 뭐 오부요인 초청, 또 뭐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이래가지고 이제 만찬을 베풀면서 거기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의례 있는 행사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오시면 그런 오부요인 초청한다든가 7대 종단 지도자 초청한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는, 또 더 좋은 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대통령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저는 설득이라는 하는 그런 점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당시의 모습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뭐 국민께 송구하다,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자, 그런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과연 뭘 책임지겠다는 건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저는 그냥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랬으면 저는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텐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사법적 책임은 나는 몰라요. 이럴 수 있는 해석이 되는 가능한 얘기고요. 저는 기자회견서에서 좀 귀에 딱 꽂힌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나를 도왔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 당대에서 뿌려진 돈은 내가 모르는 돈이다. 그들이 쓴 돈이다.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고,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거기서 굉장히 큰 반발을 느낀 것 같아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석상에서 그게 취지가 전달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송 전 대표 생각은 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써서 나를 도운 것이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진상조사의 실효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다. 없어도 노력을 해야죠. 여기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최대한 밝히려는 노력, 모습 이런 거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도리를 다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조차 없는 것은 저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지금 없는 것이다. 굉장히 한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어쨌든 뿌려져 가지고 매표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 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해요.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표자가 뽑히니까. 근데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국민에게 이 정당에서 훼손된 걸 어떻게 죄송함을 표현하고 그거를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이걸 치열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리 수사권이 없으니까 진상조사는 잘할 수 없어 이러고 안 한다는 거죠. 국민 누가 민주당에서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누가 깨끗이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민주당의 태도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민주당 일각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감싸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가 86세대의 이제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86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이 자기가 대표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탈당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나름의 룰을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무료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봉투가 주고받고 한 문제가 뭐 개인이 또 무슨 무료구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닌데 그런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누구를 미담할 이 관련자들 송영길 대표는 그의 핵심 인물인데 그분을 지금 미담할 해야 미화해야 될 상황이 아니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 상황이죠.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무력이 없는 청빈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 운동권의 단일 대우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예, 자, 이 김민석 정책위 의장 말이 그 상대적으로 이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무력이 없다 이런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이런 뭐 돈봉투를 집 사는 데 써야지 뭐 무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마치 무슨 뭐 정치적 미담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뭐 큰 그릇이고 무력이 적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한마디로 어이없는 그런 얘기죠. 이게 좀 송 대표가 돈을 마련해갖고 뭐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뿌렸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또는 다 그랬을 텐데. 예를 들자면 이건 예입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시 출마했던 여러 후보들, 뭐 홍영표, 우원식 그중에서는 안 뿌렸겠느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 본인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그런 녹취 파일까지 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심으로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런 문제도 어이없는 얘기지만 뭐 기름값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야. 다 오랜 관행이었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바로 뭐 그런 얘기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문제를 오랜 관행이었든 아니면 이게 밥값에 불과했던 기름값에 불과했던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 어이없는 발언이 그야말로 도덕 불감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 86 정치인들 지금은 이제 86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386이라고 해가지고 뭐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렇게 해서 386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30대의 그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뭐 청렴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용태론도 나오고 물갈이론도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비판들이 나왔을 때 이 민주당 내에서 이 86 세대들이 물갈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인들이 본인들은 뭐 너무 그 절대적이다, 뭐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다른 분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살아보면은
새로운 세대에 비해서 살아온 세대가 뭐 더 깨끗하거나 더 뭐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인다거나 새로운 생각을 도입하거나 이러기가 힘들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고인물이 썩겠습니까? 안 썩겠습니까? 그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썩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만 가면 된다. 본인들끼리 인정만 해주면서 모든 걸 무마하면서 가겠다. 이런 모습은요, 국민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당신들이 도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86 세대, 그러니까 586이죠, 지금은. 이 86 그룹이 이제는 정말 국가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세대, 정치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런 걸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거의 용태론을 이야기하시고 실천을 안 한 모습들을 여러 번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이게 좀 기회가 됐는데 또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금 돈봉투 상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석열, 이성만 의원도 수당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고양시에서 공천을 미끼로 돈봉투가 주고 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조만간 검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녹취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돈봉투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예. 자, 이 뭐 난데없이 갑자기 김연아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아 전 의원도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있다고 수사가 되고 있다고 일본에서 보도가 되니까 철저히 수사해야죠,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이 문제도 혹시라도 여당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당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데 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예를 들자면 저기 도둑질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도둑질하잖아. 나도 도둑질했지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야당에서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여당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녹취록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공개가 돼야 되고 수사 상황도 공개가 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뭐 야당의 현재 그 야당의 문제 돈봉투에 면죄부를 두는 건 아니다. 이런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두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 파일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런 반응도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그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녹취 파일 굉장히 자극적인 음성 파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음성 파일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느끼면서 굉장히 자극을 이미 받았는데 그걸 해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가한 얘기예요. 본인들의 책임 그리고 그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 이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당을 위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상조사도 해야 되고 수사 의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국민의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지점을 해명하려는 노력, 밝히려는 노력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진심으로 고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부터 저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 사실 이 돈봉투 이야기는 뭐
정치와 돈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돈이다. 즉효가 있는 게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주면 그게 뭐 따라서 그게 딱 받은 사람은 입이 낚시가 꿰는 거니까 그렇죠. 즉효가 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마도 정말 다른 사람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그 돈 받고서 지지를 바꿨다든가 뭐 그 반대가 됐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런 오랜 관행 이걸 탈피하기 어려운 거죠. 진짜로.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을 지지해서 선거운동할 때 자원봉사하잖아요. 정말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마련해서 뿌려야 된다는 그런 것이 너무 오래해서 실제로 이제 그야말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에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무슨 뭐 막걸리 고무신 그거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수준의 수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예. 본인들의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은 옛날 것을 탈피하지 못한 뭐 그런 것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 짧게 이 부분에 예.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권의 인적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들이 많고 예. 그리고 투명하게 일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좀 생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치권에 잘 오지 않죠. 딴 데 제대로 예. 된 직업을 하면서 그런 걸 해야죠. 근데 그런 제대로 된 직업 쪽에서 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뭐 그야말로 한탕을 할 수 있는 한 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요 이 기회에 미국처럼 정치자금법을 좀 바꿔서 돈을 좀 풀어주고 뭐 정당하고 국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다면 투명성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투명성에 어긋나거나 그걸 잘못 썼을 때 가중 처벌 징벌적인 처벌을 뭐 10배를 하든 20배를 하든 굉장히 처벌 수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한 다음에 그것을 돈의 부분은 좀 풀어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의 아내와 측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김만배를 도와서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현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아내 등 김 씨의 측근 10명을 기소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와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와 김 씨의 아내 등입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수익 360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익 23억 8,500만 원을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여금으로 위장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한성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에게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원시 권성구 입북동과 오목청동 일대 농지를 사들이면서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가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숨기는 데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은닉하는데 도왔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김만배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게 그러니까 대장동 수익 390억 정도를 은닉한 혐의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익을 쉽게 말해서 숨겨놓기 위해 했던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예. 그걸 본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 이성문, 네. 그다음에 또 이한성, 또 최우향 그리고 김만배 씨 부인 이렇게 4명인데요. 일단 이들이 했던 그 대표적인 수법은
일단 수표로 고액 수표로 인출해서 그거를 소액권 수표로 다시 바꾸고 그리고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그곳에 보관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제3자 기업 대표와 결탁을 해서 그쪽으로 수표를 보내서 또 은닉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김만배 씨 부인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농지를 매입하고 뭐 자경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그렇게 해서 이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을 도왔다라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들은 이제 회사 경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죄 수익이 것을 알고도 돈을 숨겼다. 그럼 처벌이 더 강화되는 겁니까? 일단 범죄 수익 은닉죄도 고의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범죄 수익인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세히 풀어드리자면 그 수익 자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도 은닉하는 행위를 도왔다라고 한다면 범죄 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기소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김만배 씨 아내라든지 뭐 화천대유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김만배 씨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그리고 이 수익 자체가 대장동이라는 범죄 수익에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수익의 은닉의 공범죄로 지금 기소가 됐고,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겠지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뭐 뉴스에서 봐서도 그렇고 다른 사건들도 그렇고 영화에 봐서도 그렇고 보통 이제 가족을 건드리게 되면 이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뭔가 심리적으로 무너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김만배 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단 한 차례 풀려났다가 지금 이 범죄 수익 은닉에 관련된 혐의로 추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동 사건의 키맨은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만 지금 어찌 보면 소위 말한 대장동 일당 중에 유일하게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김만배 씨의 진술에 변화가 생겨야 검찰도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는 그 수사 전반이 어느 정도 용이해질 수가 있는데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던 것 같고 지금 관련자들도 같이 다 입건을 해서 기소한 게 아닌가 싶은데 김만배 씨가 뭐 제가 이 정도 됐으면 앞으로 입을 열 거다 안 열 거다라고 단언하기 참 어렵겠습니다만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무죄가 나오면 이게 범죄 수익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 수익금이 아니면 그동안 지금 뭐 몰수되거나 한 그런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려면 그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만배 씨가 현재로서는 입을 바로 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런 건가요? 일단 검찰은 앞서서 당초에는요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심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그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거든요. 아들과의 독립생계를 어떻게 보면 인정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돈을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수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호반건설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또 어떻게 압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지금 추가 수사 중입니다. 이런 강제 수사로 나오는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앞으로 이제 곽상도 전 의원과 그리고 아들 그리고 그 독립생계로 인해서 뇌물죄가 인정되진 않았지만 항소심에 가서는 인정될 수 있도록 그 추가적인 정황들을 확보한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곽상도 의원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주요한 이유가 뭐 대가 관계에 대한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아들의 독립생계 그러니까 일단 곽상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요한 무죄 이유였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산업은행이나 지금 호반건설 관계자들 이메일 압수수색도 이게 여러 단계 압수수색을 거쳐서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왔으니까 이들의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해야겠다는 취지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1심보다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CNN이 성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50대 간판 남성 앵커를 퇴출시켰습니다. 해당 앵커는 지난 2월 생방송 도중에 여성은 20, 30대 혹은 40대가 전성기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온 건 지난 2월.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을 CNN 간판 앵커 돈 레몬이 비판하면서였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75세 이상의 정치인은 정신능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에 돈 레몬이 여성의 전성기는 20, 30대 혹은 40대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당시 여성 공동진행자가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돈 레몬은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CNN은 최근 돈 레몬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지 언론들은 돈 레몬의 성차별 발언이 계약 종료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돈 레몬은 최근 8년간 CNN의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간판 앵커로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뒤 17년간 CNN에서 일했는데 경영진 중 어느 누구도 내게 먼저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안동시 북후면의 한 식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공장 안에는 아무도 없던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현재 완전히 꺼진 상태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공장 직원이 전신에 2도 화상과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장 외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면서 공장에서 평소 혼합하던 화학 물질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그냥 짜부러져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 셔틀버스를 현재 골드라인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 배송 와주세요. 다음 배송. 예, 보신 대로 이른바 지옥철이라고 불릴 만큼 승객들로 빽빽했던 김포 골드라인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김포시가 어제부터 전세버스 8대를 긴급 투입해서 승객 분산에 나섰습니다. 네, 버스 투입으로 김포 골드라인 승객들이 숨통이 트였는지 버스를 직접 타본 경제부 김예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먼저 이 김포 골드라인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 한강 신도시 끝쪽인 양촌역과 서울 김포공항역을 이어주는 경전철입니다. 예. 매일 아침 출근길 이용객만 2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예. 네, 그런데 전철이 딱 2량밖에 되지 않는 미니 열차다 보니 이 많은 승객들이 좁은 칸 안에 꽉꽉 눌러 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은 최대 289%까지 높아졌습니다. 수송 정원이 10명인 열차에 29명이 억지로 아이고, 예. 타고 있단 겁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는 10대 고등학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포 골드라인이 아니라 김포 골병라인이란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정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정부가 김포 골드라인이 다니는 노선에 전세 버스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사실상 좀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네, 어제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는 총 8대였는데요. 예. 버스 배차 간격은 5분 정도로 줄었지만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이 19,200여 명이었는데 지난주 월요일보다 200명 정도만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 본다면 전세버스 8대에 360명의 승객이 타야겠죠. 예. 하지만 김포골드라인의 이용객이 200명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건 승객 분산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를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초까지 전세버스를 32대 더 투입하고 휴대폰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도 7월에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시행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전세버스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려하는 대로 전세버스가 김포 골드라인의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스 투입 첫날이라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덜 된 그 영향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버스가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직접 김포 풍무역에서 서울 김포공항역으로 가는 이 70번 버스를 타봤는데요. 지하철로 11분이 걸리는 거리가 버스로는 29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같은 거리여도 버스가 지하철보다 3배가량 느리다 보니 출근이 급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한 김포 시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로에 차가 이미 많아서 버스를 늘린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막 개선되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결국은 뭐 김포 골드라인을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구간에 이제 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지하철 타는 게 빠른데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시민들은 주로 48번 국도를 거쳐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으로 가는데요. 이 48번 국도부터 워낙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중엔 자가용이 있어도 도저히 차를 끌고는 제 시간에 출근을 못하겠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김포 골드라인을 탄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버스를 타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버스가 서울로 들어서고부터는 버스 전용 차료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도로 정체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버스 전용 차료를 좀 만든다면 소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일부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넓히고 다음 달까지 버스 전용 도로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를 놓는 공사를 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만큼 도로 맨 오른쪽 차선에 버스 전용 차로가 놓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차로나 건물 진입로에선 다른 차들도 다 들어올 수가 있어서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긴다고 해도 이 교통 정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 이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 골드 버스가 아니고 이 골드라인 열차가 2량밖에 없다면서요? 그걸 좀 더 느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는 김포 골드라인 열차 6대를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2량짜리 꼬마 열차를 다른 지하철처럼 4량이나 6량, 8량까지 늘릴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예산 부담 때문에 설계 초기에 열차 규모를 줄이고 승강장도 2량 규모에 맞게 지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김포 시민들이 요구하는 5호선 연장이나 GTX D노선의 개통까지는 못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버스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지금 당장 수요를 분산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예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5일 성남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실시한 안전진단 조사에서 차도와 보행로가 붙어있는 교량 14곳에서 보행로 처짐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 탄천을 가로지르는 미금교입니다. 한 개 차로를 통제하고 임시 보행 공간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성남시가 정밀 안전 진단을 했더니 이 보행로는 처짐 현상이 허용치인 13mm보다 9배 높게 나왔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엄청 불편하죠. 방작이 무너져갖고 지금 난리야. 긴급 안전 진단 결과 탄천에 있는 다리 보행로 14곳에서 처짐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전면 통제됐던 불정교는 처짐 현상이 허용치의 21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5일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의 다리 20곳 가운데 안전 불량인 2등급은 10곳이었습니다. 성남시는 무너진 정자교와 D등급 4곳을 포함해 보행로 15곳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부의 처짐 상태가 허용 처짐 한계를 넘어서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노후화된 탄천교량 대부분이 위태롭고 철거 후 재시공 비용도 1,500억 원에 이른다며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분홍색 종이배들이 거리에 쌓이는 이곳은 런던의 한 거리입니다. 며칠 전 영국 런던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기후활동가들의 시위가 열렸는데요.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런던에서는 환경단체인 멸종저항 활동가들이 분홍색 종이배를 길 위에 펼쳐놓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다른 환경단체들과 함께 개최한 비건이라는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영국 정부가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을 단속하는 것에 반대하며 기후변화로 더 많은 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한 광장에서는 65만 개의 담배꽁초를 모아 쌓아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많은 담배꽁초를 쌓아둔 이유가 뭔가요? 네, 기후활동가들은 담배꽁초 안에도 분해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초를 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해양 오염과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미래의 기후 위기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14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무려 7도나 낮아지겠습니다. 또 앞으로 목요일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 10에서 30mm 정도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미만 정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낮아지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청주와 전주, 대구와 부산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